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최고임금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저임금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저임금제는 이 액수 이하로는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최고임금제는 반대로 이 액수 이상으로 임금을 주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도 많다고 벌벌 떠는 사람들, 이 중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있습니다. 이른바 경총. 여기 회장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인데요. 작년 연봉이 89억 원이었습니다. 또 전경련도 있습니다. 시급 8,590원을 두고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분에 넘치게 준다 이런 말이죠. 여기 회장이 허창수 GS그룹 회장인데 작년 연봉이 78억입니다. 최고임금제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불립니다. 이게 최저임금하고 연동되는데요. 최저임금에게 30배 이상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한테도 10배 이상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최저임금의 연봉을 30배 환산하면 6억 5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군요. 89억 78억 연봉 받는 분, 최고임금으로 6억 5천만 원 이상 못 받아간다면 살기 힘드시겠죠? 네,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다 똑같이 가난해지자는 말이냐? 그렇다면 공산주의 하자는 말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진 마시고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많은 국민이 보다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 더 착하고 더 따뜻한 자본주의가 공화국의 첩경, 복지국가의 첩경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 저기가 어디야? 예,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바뀌었습니다. 옆방으로 이사 왔는데요. 예, 이 방 분위기 어떤지 보신 소감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선물 드리는 이벤트 이번 주에도 함께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추첨 번호는 오늘 7월 15일이죠? 7월의 딱 중간. 그래서 715로 하겠습니다. 715. 생방송 중에 715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께 5만 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KBS 오는 길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던데요. 지금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도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하하하하하하하 헛소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가 한미일 협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미일 협력 훼손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는 김현종 차장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그 백악관 인사들 그리고 상하원들 두루두루 만나서 일본의 우리에 대한 그 일방적인 조치의 그 부당성을 잘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들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미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러한 우리 입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했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 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대일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외교 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했습니다. 외교 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속히 한일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교부 장관과 외교 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정욱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에 큰 타격을 줄 걸로 알고 있다면서 도쿄라든지 오사카처럼 큰 도시는 우리 외에도 중국 사람이라든지 대만 사람 등이 많이 온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칫 외환 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면서 한국민의 강한 저항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백기투항시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면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가 훨씬 클 겁니다. 예. 저는 아주 클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은 저는 IMF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하고 그 인식을 좀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백기투항시켜야겠다는 정도의 각오로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경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전 수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시행하는 정도의 강한 압박을 해올 경우엔 IMF 정도 상황도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강한 저항의 정신을 보여주고 우리끼리 단합하고 어떤 일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반드시 불매운동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일본 여행 안 가는 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전력 제공국이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김용민 라이브에 나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한다는 유엔사 문건과 관련해 오역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전제돼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내부의 결심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김종대 의원은 일본이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장기적, 지정학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입니다. 이번에 경제 제재가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연말연시에 벌어진 레이더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또 북한하고 어떤 군사 합의를 체결하게 되니까 해군이 이제 독도 부근으로 그 항해를 시작했었어요. 네. 이걸 보고 일본이 자극을 받은 것이죠. 아, 저렇게 북한하고 친해지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이래가지고 요거 감시 잘해라. 이러다 레이더 갈등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정학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언젠가 통합된 한반도는 우리 편이 아니라 중국화된다고 하면서 견제에 들어가겠다. 네. 이런 장기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병무청 측은 병역 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에 가진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출입국,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성득 부대변인은 2002년 유승준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인 그때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는데요.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승준 씨를 유승준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면서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분노가 느껴지시죠? 인터뷰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뭐 대법원에 다시 이제 국가에서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최종적인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준 씨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만약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 OST 중에서 퍼블릭 에너미 듣고 오겠습니다. With the super song, so don't nobody go nowhere. Yeah, dig. I wanna be a master. 여기 스테이지 위에 나는 빅 스타 마치 타 오르는 베스타 이 길 위에서 never don't stop. 난 이 세상에
미웠어 그 시기를 기다리는 왁스타 거리 위시했어 데이지의 향기에 offense stop generation 모두의 passion 다시 던져지면 나의 question temptation and its sensation baby I wanna make some more 더 이상 내겐 there's no way 원하지만 날 잡지마 기대하지마 come on now baby 지금의 내 모습 o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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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ok out now I'm the enemy 네, 유튜브에서 라떼님,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좁아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전에 쓰던 스튜디오도, 좁았습니다. 예. 자, 최고임금제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서 했는데, 김재주님, 최고임금제는 정말 공산주의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별밤님, 최저임금의 30배 이하로 준다는, 최고임금제를 공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갈리네요. 예, 별밤님 또 보내셨어요. 일본의 경제적 이 찬탈 시도에 굴종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빗길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고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동고령 부근에서는 2시간째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싣고 가던 흙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처리가 길어지고 있고요. 일대 1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진출로 1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가 극심해서 우회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남한성 나들목 부근에서 3km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조남분기점 부근 2차로와 3차로, 5차로까지 3개 차로 막고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서서울요금소부터 조남분기점까지 밀립니다. 목감나들목 부근에서는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일대 소통 수월하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일대로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중원터널 부근에서는 작업하느라 1,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부근 5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내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새벽 국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국회 안에서 벌어졌던 몸싸움 기억하시죠? 빠루와 망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몸싸움 이후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때가 왔는데요. 네, 정산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자유한국당 13명, 모두 18명의 국회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자,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은 의원 중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네, 의원님. 내일 나가세요? 네, 내일 10시에 출석합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로 말이죠? 네네. 예. 자,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한 조사인데 지금 의원님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예, 피고발이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하고 아직은 있고요. 이제 조사 단계니까 피고발인. 예, 네. 예, 정확히는 지난 4월 26일 국회의원과에서 발생한 공동 폭행 사건이라는데요. 예. 아니 사회자님하고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인데 네. 제가 사회자님에 비해서 몸이 그렇게 비할 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2번이나 밀려 떨어져 나간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폭력으로 이렇게 피고 고발되었으니까 가서 들어봐야죠.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겠죠. 그 폭력 가해자로 지금 낙인 찍혀서 피고발인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국회법을 어기면서 법안 발의를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누군데 네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를 폭력으로 이렇게 고발했네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고발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소화 원내대표와는 달리 일제히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면서 경찰 조사가 곧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뭐 법을 위반한 적 없다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렇게 억울하시면 네.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도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이 4월 25일부터 어떻게 국회를 유린하고 정말 낯뜨거운 그런 폭력 사태를 벌였는지 온 국민이 지켜봤잖아요. 네네. 그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빨리 조사 받으라고 해주세요. 예, 정의당도 고발했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네, 사실은 고발했습니다. 네, 확실한 겁니까 폭력 혐의가? 네, 저희도 다 체증해서요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대표단 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가 이제 출범하게 됐는데요. 심상정 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됐는데 대한정당이 아닌 집권정당이 되겠다. 이런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심상정 대표하면 강한 추진력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지금까지 그 정의당이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뭐 소금 정당, 등대 정당 뭔가를 이렇게 밝혀주는 정도로의 위상을 가졌다면 이제는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2020년 총선 승리를 넘어서서요. 예. 일대 도약을 통한 진보 집권의 시대를 열겠다. 이 부분을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단일화하지 않겠다. 정의당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진심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 왜 단독으로 의심하십니까? 아니 정의당 단독으로 현실적으로 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그 기존의 생각을 좀 버려주세요. 아니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 단독으로 과연 몇 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역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도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지금 우리 국민이 정의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게. 뭐냐면 첫째가 철저한 개혁에 앞장서라. 이게 개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느냐? 정의당이 그 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사법개혁, 정치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야죠. 네.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 등 그 촛불정부라고 명칭으로 불렸던 현 정부가 약속했던 개혁이 후퇴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실력 있는 경제정당으로서 이제 총선을 맞이하는데 국민의 답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면적인 지역구 출마 중심으로 해서요. 정의당을 지역에서부터 정치 세력과의 한 중간에 서게 만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선거 전략, 홍보, 정책 모든 면에서 당이 책임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의당이 정치교체의 주역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소아 대표님은 전남 목포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는 맹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 박지원 대표를 물리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미 제가 어떻게 겸손하지 못하게 물리치기 자신 있냐 여기 답 드리겠습니까? 시민들이 목포 시민들께서 이미 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네. 아직은 후발 주자로서 또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추격자라고 이렇게 규정짓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포 시민들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일정 논의하셨는데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서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까지 해서 18일, 19일 이틀 동안 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렵게 국회 정상화를 이루었는데 본회의 개최 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데 먼저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은 제가 보기에 이것 또한 정략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물론 삼척항 목한 사건, 해군 이함대 허위 자수 사건까지 군 기강을 다 잡아야 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부대 군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주요 간부들이 지금 징계위에 해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다 또 해서 국방장관까지 해임 건의안을 내은 것은 과도하고 정치공세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진다. 지금 국방개혁을 위해서도 해임 건의안에 매달릴 때가 아니고요. 더욱이 이 문제로 추경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빨리 처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연결된 김에 윤수아 원내대표께서 이 쟁점화하고 있는 이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인보사 관련한 이슈인데요. 윤수아 의원께서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과거 인보사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러니까 이의경 식약처장이었는데 인보사를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으로 올려야 한다. 이거 인보사를 띄워주는, 밀어주는 그런 보고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때 제조사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당 약품에 대한 경제성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의경 현 식약처장이 올 3월에 식약처장이 됐거든요. 네네네. 식약처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작년 8월에 문제의 이 경제성 연구 보고서를 코롱생명과학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코롱으로부터 지원금 받아서 진행한 연구인데 내용은 당연히 코롱에 유리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인보사의 건강보험 등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보사의 경우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는데도 1년에 한 3,000명이 넘게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의경 처장의 연구 결과처럼 건강보험의 등재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의경 식약처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보고서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인보사 사건과 본인은 무관하다. 부당 개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강한 부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식약처장 부임 이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 확인은 당연히 사퇴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두가 아니에요. 과연 처장이 연구한 그 연구 내용에 정말 아무런 문제는 없었느냐. 의약품의 심사 허가를 책임지는 식약처장으로서 문제 없는 것이냐를 따져 물어야겠고요. 이의경 식약처장이 자신이 처장이 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인보사가 국민에게 거짓 치료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연구를 한 것이 밝혀진다면 사태의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철저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 계속 파고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고 들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아 의원님.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딴 생각을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말씀 다 나눴고요. 우리 윤수아 의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이 석석 어디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네 어디 갔어요? 네, 저는 오늘 뜨거운 이슈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 광화문에 나갔군요.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등장한 이분. 이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네, 그 후로 이순신 장군님이 뜨겁게 소환이 됐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 말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또 하나의 망언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차마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말이었죠. 그래서 광화문에는 누구를 만나러 간 겁니까? 네, 주말 사이 본의 아니게 소환된 바로 이분,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합니다. 비가 쏟아져서 세수는 하신 듯한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임진왜란에서 답을 찾다. 필사즉생, 필생즉산이라. 그리고 라디오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미세 뉴스보세. 오늘의 뉴스는 석석의 우문에 이순신 장군의 현답.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뱀이 나온다. KBS 1TV 동물의 왕국 또 다시 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끔찍합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새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일단 김용민 씨의 팔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정거리에서. 예, 물을 뿌리면 물이 닿을 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완전히 사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침 튀기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와 오창석 평론가와 이렇게 김용민이가 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구조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지금 핵심 부품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한 데 이어서 다른 부품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의결 공포 한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24일 의결하면 8월 정도부터는 이것이 아마 백색 국가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업부는 정부 그리고 업종별 협회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단기, 중장기 대응 방안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의 다변화 그리고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논리로 풀 문제 같진 않고요. 네. 누가 더 힘을 갖고 상대방을 압박하느냐 이 국면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또 갖게 됩니다. 예. 네. 자, 여권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배상을 하자 뭐 이런 의견을 내비친 반면에 일본 정부에서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안 그러니까 65년에 한일 국교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를 통하자 뭐 이런 방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뭐 여권 내부의 국회의원이 중재위 구성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예전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성곤 지역위원장이 제3국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일찍이 이제 오는 18일까지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김성곤 위원장 입장은 이렇습니다. 잘못하다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는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면에 중재안을 받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재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알리고 또 우리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제3국 중재위원회가 구성돼서 한일 양국의 동의 아래 그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그러면 한일 두 나라가 다 따르는 겁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절차는 이제 이 김성곤 위원장 얘기한 대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된다. 네. 뭐 이런 취지 때문에 일본의 제3국 중재안이 그렇게 나쁜 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3국 중재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본이 나 이거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일본이 본인들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 이제 한일 협정에서 마련되어 있는 정식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렇게 할 것도 같은데. 국제사회에서 위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완전히 추락하게 되겠죠. 예. 위신 따질 일본 같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항의하는 일본 제품 판매 금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더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동네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일본 제품 판매 금지 품목을 확대하고 참여 매장도 전국적인 범위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마트, 네. 또 슈퍼마켓 점주들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 제품들이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예. 이 같은 말을 한 단체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하 한상총연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한국마트협회 소속 3,200곳, 그리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1,000곳, 그리고 기타 점포 1,000곳 등 5,000곳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15,000여 곳 이상의 슈퍼마켓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면 각 점포마다 3% 내외 매출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확산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태극기 보수 집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를 지낸 와타나베 미카 씨가 문재인 하야 촉구 광화문 집회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와타나베 교수가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이 해도 너무해서 참지 못한 채로 보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같이 발언자로 나선 조원영 변호사는 지인 결혼식에서 사시미를 잔뜩 먹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참가자들 또 연일 막말을 쏟아냈고 유튜브 댓글에서는 빨갱이보다 차라리 일본 식민지가 낫다. 좌파들 전부 북한으로 추방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막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막말이네요. 예.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조금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충북 충주에 푸른 세상 그린 월드라는 환경 단체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이 있었을 텐데 도쿄올림픽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그런 의문을 담아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경유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에도 보내어질 것이라고 이 단체 대표인 박일선 대표가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부 경기장이 사고 지역과 너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쿠시마하고. 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야구, 소프트볼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가까워에 있는 이제 미야기와 이바라키에서는 또 축구 경기도 있는데 과연 이곳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자료를 충분하게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뭐 도쿄도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확인 주장들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이게 참 너무나 궁금해져요. 게다가 도쿄올림픽이 내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본 정부나 IOC 쪽에서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정부는 지금 뭐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 후쿠시마산 문어 먹고 그러는데 절대 안전하다라고 말하겠죠. 본인들은 본인들이 먹는 것이고 이 객관적으로 안전한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전한지 그 부분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한번 가서 네. 문어도 드셔보시고. 네네. 그래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게 이제 몇 명이 그냥 먹는다고 입증이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테 그런 이렇게 제안을 할 거면 본인이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한번 드셔보시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진행해야지. 네. 제가 어떻게 뭐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주말에 주말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갖고 와가지고 진상을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후쿠시마 현장을 일본 아베 총리가 방호복을 입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건 사실 세계 각국에서 선수단이 오는 것이니만큼 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한 곳에서 치러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올림픽 안전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 국제 기구가 이 검증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로서도 이러한 요구라든지 의심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아베 총리 말대로 안전하면은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 민주노동종합총연맹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전원 사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들은 9명 가운데 총 4명인데요.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위원입니다. 예. 민주노총은 이제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사실상의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회 호소는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퇴장을 하면 바로 포결하겠다라는 협박도 이어졌다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실제로 2.9% 오른 인상안을 결정을 지었죠. 여기에 대해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너희가 만약에 최종안을 내지 못하면 그것을 사용자 최종안으로 표결 붙이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착잡합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주된 화제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쌓여 있는 화제거리들이 다 나올 수 있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수출 규제를 기화로 해서 조금 태세 전환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1대1 회담만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였어요. 특정 회담 형식을 고집을 하다가 이제는 실질적 논의만 가능하면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황교안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대미 특사 파견 등의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방일과 또 방미 대표단 추진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형식의 회담이라도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해 왔다라면서 양국 간의 공통점과 우호의 관계를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졌지만은 창업국가라고 알려져 있죠. 문 대통령도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인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도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블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방산 분야 이쪽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양국이 다 모두 큰 재난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또 그 큰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민족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면서 양국 간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한 이스라엘 FTA가 조기 타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블린 대통령이 80살이고요. 네. 아내분이 지난달 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그때 휴대용 산소 호흡기를 이용해서 힘겹게 호흡했던 리블린 여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한국에 왔네요. 예, 이스라엘 대통령이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오창석 평론가. 네,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 6.2%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7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그래요? 네, 들렸는데요. 6.2%면 정말 네.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로 봐서는 네, 이제 27년 만에 최저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정점에 달했던 것이 2010년입니다. 10.6%인데요. 어이구, 10.6%.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도 신창타이라고 해서 7, 8%대 수준의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 인정일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제 걸림돌 중에 무역도 있는데요. 수출이 1년 사이 1.3% 줄었고 수입은 7.3%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요인은 미중 갈등 때문에 바람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미국 대선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주요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여론조사는 MBC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를 했고요. 미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6%포인트입니다. 미국 대선까지 뭐 다 알려줘야 됩니까? 이거 대본에 검은 글씨로 처리된 걸로 봐서 작가분들이 제가 안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요. 미국 정부가 혼내주나요? 우리를 혼낼 사람들이 누군가?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공표가 있다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일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이고 미국은 벌써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되게 작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결과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큰 선거는 샘플이 좀 적어도 맞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대결 좀 조사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51%, 트럼프 대통령 42% 어이구,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진보파로 유명하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나오면 50%대 트럼프 43%. 여성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나오면 48%대 트럼프 43%. 이 모든 대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러다가 조 바이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잘 봐야 될 것이 누가 나가도 트럼프에게 이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 중에서 굳이 본선 경쟁력이 더 강한 후보라든지 잠재력이 더 큰 후보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대세 주자를 그냥 미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는데 이제 바이든 부통령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을 잡고 있는 그런 힘은 있지만 확장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옹지막격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북한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하고 굉장히 험악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특히 그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보적인 품격도 갖추지 못한 속물의 쾌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게 앞을 모르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랑 후랑 이 외교 행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냥 대북 강경책으로 갈 건지 이거는 좀 미지수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 장자연 씨 관련한 기사가 있어요. 네,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을 했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A 씨는 증인인 윤지호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책을 팔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형이라서요. 아직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전직 기자가 뭐 나름대로 최후 진술하면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 추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무죄로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했다는 소식. 예, 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민의 안수로 갈까요? 네, 앞서서 이제 제3국 중재위원회에 대한 여당 일부 일각의 인사의 그 긍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한일 공동 기업의 출연 이것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6글자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식이냐 값이냐.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이순신 장군 언급해서 이순신 장군이 손자병법의 선순구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고 했는데 선순구전의 자세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JTBC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JTBC요? 네, 오늘 제가 티셔츠를 하나 재밌는 걸 입어가지고 뉴스가 또 됐네요. 예, 뭐 출연하셨지만 청취율은 KBS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에 다시 옵니다.